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의 첫 번째 챕터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챕터의 1장인데 1장의 주제는 꿀을 얻으려면 벌통을 걷어차지 마라. 예, 이 벌통이 이 벌이 날아와서 나를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 또 볼통이 뭐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걷어차고 싶기도 하고 뭐 날려버리고 싶기도 하지만 실제로 볼통을 지키면 뭘 얻을 수 있을까요? 꿀을 얻을 수 있잖아요. 네, 그 인간관계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제목으로 쓰신 것 같아요. 이 데일 카네기가 그 예부터 시작을 하셨는데요. 처음에 1부의 첫 제목은 사실은 사람을 다루는 방법이에요. 그 사람을 다루는 방법의 첫 장 1장. 꿀을 얻으려면 벌통을 걷어차지 마라. 네. 자, 예를 들면 그 쌍권총 그 크롤리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이 크롤리라는 사람이 권총을 마구 쏘면서 사람들을 죽이고 한 거예요. 그런데 뭐 결국은 어떤 건물에서 그 뭐죠? 이게 사람을 많이 죽였으니까 경찰과 대치해가지고 경찰에게도 엄청난 총을 쏘고 대치하고 있다가 결국은 체포가 됐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됐는데 감옥에 가서도 이렇게 말을 썼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자기에 대해서 내 옷 안에는 피곤하고 지친 심장이 있다. 하지만 그 심장은 따뜻하다. 어떤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자 하는 심장이다. 그래서 본인이 누구도 해를 끼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이 경찰과 대치하기 전에 애인하고 길거리에서 막 애정행각을 하다가 경찰관이 다가가서 면허증을 봅시다. 이렇게 하니까 바로 권총을 꺼내서 경찰관을 쏘고 또 쓰러진 경찰관 다시 한번 확인 사살을 하고 이랬던 무자비한 사람인데도 네, 스스로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기의자로 사형을 당했는데 죽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지키려고 했던 대가가 이거로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사람들을 죽인 대가가 이거로군 하고 반성하면서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죽을 때 전혀 반성하지 않고 내가 나 자신을 지키려고 했는데 억울하다 이렇게 말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그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한 예를 들어드린 거고 그 예가 몇 개 더 나옵니다. 알 카포네라는 사람을 이제 이 저자가 얘기하면서 이 사람은 시카고에서 가장 악명 높았던 갱단 두목이라고 합니다. 갱단 두목이니까 사람들을 또 무자비하게 강도 짓을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도왔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대가로 받은 것은 비난이다. 이렇게 스스로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더치 슐츠라는 사람도 뉴욕의 아주 유명한 폭력 조직배였는데 스스로가 자선사업가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많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신을 합리화하고 변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왜 금고를 털 수밖에 없었는지 왜 방아쇠를 당길 수밖에 없었는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것이 오류투성이고 굉장히 말이 안 되지만 스스로는 정당성을 굉장히 이제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결국 어떤 비난을 하고 어떤 사형 집행을 하고 어떤 체포를 해서 감옥에 넣어도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스스로 그래 내가 그랬어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성향이라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 워너 메이커라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백화점을 설립한 사람인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미 30년 전에 남을 꾸짖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달았다. 자, 이 저자 데일 카네기도 30년 동안 이걸 몰라서 헤맸다고 합니다. 뭐 우리의 어머니도 우리 모두도 이 남을 꾸짖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달았다면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꾸짖거나 하지 않겠죠. 근데 이 존 워너 메이커는 이미 30년 전에 깨달았으니까 30년 동안 엄청나게 좋은 대인관계를 하고 살으셨겠죠. 근데 이 저자조차도 30년 동안 이걸 모르고 살았다. 이렇게 여기에 29페이지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기에서 독일 예가 나옵니다. 독일 예가 나오기 전에 독일군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독일군 얘기하기 전에 여기 읽어드릴게요. 여기 있네요. 비난은 이 저자가 이렇게 그동안의 그 경험으로 가진 그 교훈을 쓰고 있습니다. 비난은 그래서 이 엄청나게 사람을 많이 죽인 강도도 나는 사람을 돕고자 한 따뜻한 심장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난이 작동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든 거예요. 비난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 사람들을 방어적으로 만들고 스스로를 정당화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난하면 아니 나는 그때 이런 이유로 했고 저런 이유로 했고 그럴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말하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비난은 위험할 수도 있다.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자부심에 상처를 입히고 자존감을 훼손하고 심지어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이다. 그래서 독일은 이걸 알기 때문에 독일군은 어떤 일이 일어난 직후에 즉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일 즉시 소송을 제기하면 오히려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지난 다음에도 이것이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할 경우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1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비난이 쓸모가 없다. 사실 어떤 사람에게 아니라 모두에게. 그래서 비난은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을 뿐더러 사람들을 방어적으로 하게 만들고 심지어 적개심을 불러일으켜서 오히려 막 파멸로 가게, 죽음으로 가게 할 수도 있고 자살로 가게 할 수도 있고 엄청난 공격으로 가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또 대통령의 예도 나옵니다.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대통령을 하고 나서 다음 대통령으로 자기가 아끼는 TAFT, 탭투 대통령이 되게끔 밀어주고 이제 그 아프리카로 갔다가 휴가를 갔다가 이제 온 거예요. 왔는데 정치를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에 잘 못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대통령으로 밀어줘서 대통령을 했는데 그래서 엄청난 공격을 한 거예요. 비난으로 너무나 보수주의고 정치를 잘 못한다 라고 비난을 하니까 테브트 대통령은 나는 그 이상 잘할 수가 없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난 잘했다. 근데 엄청난 비난을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다시 대통령이 되려고 이제 당을 다시 만든 거예요. 만들었는데 공화당과 그 당 두 개 다 단 두 주에서만 승리하고 모든 주에서 다 민주당이 승리를 했으니까 두 당이 다 망한 거죠. 테프트 당도 망하고 루즈벨트가 새로 세운 당도 망하고 그러니까 서로를 비난하면서 완전히 망한 거에 대한 예를 쓴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아주 뭐 티포트 돔 유전 스캔들이 아주 크게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그 이 티포트 여기 티포트가 엘크힐과
티포트돔이라는 그 장소에 석유 유전이 이제 있었는데 그 당시에 엘버트 폴 내무장관이 자기 친구에게 공개 입찰을 하지 않고 친구 에드워드 도헤니에게 그 유전의 임대 권한을 준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 하딩 행정부가 있었는데 이것이 너무나 큰 비리잖아요. 그 유전이라는 건 엄청난 돈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에드워드 도헤니는 이제 뭔가 빌려준다는 명목으로 10만 달러를 폴에게 주고 그 뇌물 뭐 엄청난 거죠. 엄청난. 그 다음에 이 유전 주변에 있는 작은 유전의 경쟁이 될 만한 유전 업자들을 다 내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업자들이 다 단체로 또 소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친구가 결탁을 해서 이렇게 한 게 다 드러난 거, 만천하에 드러나니까 이게 스캔들이 돼서 미국 전역에 이제 퍼졌는데 이때 이게 너무 부패가 에버리 폴 내무장관의 부패가 이제 너무 심하니까 그 대통령 행정부에게도 타격이 엄청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딩 대통령도 엄청나게 힘들었겠죠.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돼서 뭐 그런 화병도 있고 해서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딩 대통령 친구가 이제 연설을 한 거예요. 폴 내무장관의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대통령이 돌아가실 정도로 이렇게 힘들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연설을 그 폴 내무장관 폴 부인이 듣다가 벌떡 일어서면서 울며 불며 남편을 정당화했다고 합니다. 자기네는 집에 금이 가득한데 왜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했겠는가 하면서 배신당한 게 오히려 남편이다. 그리고 잔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비난받은 사람도 남편이다. 이렇게 또 정당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서 어떤 예냐 하면 누구도 본인이 진짜로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난을 받았을 때 그것을 정당화하고 하려고 하지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은 드물다. 결국은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비난은 의미가 없다. 예, 의미가 없다를 계속 예를 들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사람은 자신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다 비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렇다. 인간은 모두 그렇다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쳐보려고 하고 네, 이게 노란 거라서 잘 안 나오네요. 자, 우리가 고쳐보려고 하고 비난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을 정당화할 뿐 아니라 도리어 거꾸로 우리를 비난한다. 예, 그래서 우리가 뭔가 저희도 이제 형제 간에 뭐 상대방이 이걸 고쳤으면 좋겠다, 저걸 고쳤으면 좋겠다, 잘못한다라고 비난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받아들이지 않고 거꾸로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을 해서 상대방을 고칠 수는 없다는 거죠. 고칠 수 있는데 오히려 감동받고 그 윗집에서 시끄럽게 하면 올라가서 비난하면 고치지 않습니다. 정당화하죠. 아이들이 어려서 그냥 이렇게 걷는데 그걸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정당화하겠죠. 그런데 오히려 이해하고 배려하고 했을 때 오히려 서로 조심하고 고쳐지는데 그냥 단순한 비난은 절대 고칠 수가 없고 상황을 더 악화한다 라는 이 거의 진리 같은 것을 일장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링컨 대통령 얘기는 잘 알고 계시죠? 링컨이 이제 총에 맞아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럴 때 이제 거의 돌아가시기 전에 그 옆을 지켰던 육군 장관 스탠튼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게 인간을 다스렸던 사람이 지금 여기 누워 있구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게 인간을 다스렸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사람이 링컨이었죠. 그런데 이런 링컨도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링컨이 이제 젊었을 때 본인의 기대가 있으니까 그 엄청나게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을 즐겼다고 합니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조롱하고 막 이런 것을 했는데, 그러다가 정치인 제임스 쉴스라는 사람을 이제 본인 생각에 잘못하니까 스프링피스라는 저널의 익명으로 막 엄청나게 비웃고 놀리는 편지를 기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제임스 쉴스가 봤을 때는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렇지 하겠으니까 정당화하고 화가 나겠죠? 그러니까 이건 누가 썼는지를 찾아내서 링컨에게 결투를 신청한 거예요. 단지 뭘로 결투할지를 당신에게 선택권을 주겠다. 그래서 링컨이 이제 링컨이 체구가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팔이 기니까 칼을 선택한 거예요. 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 결투 날 전까지 칼 연습을 엄청나게 하고 결투를 안 하고 싶었지만 그 당시에 결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의 약간 그 동네에서 매장된다고 해야 되나? 인생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래서 결투를 이제 받아들여서 실제로 이제 결투를 하러 나간 거죠. 나갔으니까 얼마나 그 후회가 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이제 결투를 하는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이제 다행스럽게도 다 말린 거예요. 말려서 다행히 이제 서로 목숨을 구한 거죠. 이 교훈, 이때 일 이후로 그 이후에 링컨은 누구에게도 어떤 일에도 비난을 일체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도 뭐 그렇게 막 비난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상처를 살면서 받잖아요. 받으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인간이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비난을 하는데 다시 한번 결심을 하게 됩니다. 정말 비난은 의미가 없구나. 네. 인간은 제가 지난번에 드린 그 설민석의 인간관계론 보셨죠? 거기서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변할 수도 있겠다. 예, 감동받아야 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해받고 인정받고 또 나의 존재 가치가 인정받았을 때 내가 실수한 거를 인정할 수가 있지. 그냥 비난을 받으면 나의 존재, 나의 자존감이 무너지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다. 모든 인간은. 그래서 비난의 의미가 없다. 그런 이후로 이제 링컨이 그 이후에 누구에게도 비난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링컨이 이제 노예 해방을 위해서 남북전쟁을 했는데 폭풍우가 엄청 치는데 이 북부죠. 그 미드 장군은 이제 링컨 대통령의 장군이죠. 남부를 이끌었던 리 장군이 있는데 그 폭풍우가 치는데 앞에는 강이 불어나서 건널 수도 없고 폭풍우는 치고 강은 불어나서 건널 수 없고 그 리 장군이 그런 상황에서 미드 장군이 뒤쫓고 있었으니까 딱 공격을 하면 이제 완전히 이겨서 그 전쟁이 끝날 수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 미드 장군이 그 회의하지 말고 공격해라 라고 링컨이 명령을 했는데 전보를 쳐서 미드 장군이 그걸 어기고 회의를 해가지고 공격을 하지 않은 거예요. 회의가 공격하지 말자고 나오니까. 그러는 사이에 그 다음에 비가 멈추고 물이 빠지니까 그 리 장군이 다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또 계속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링컨이 너무나 분노했겠죠. 화가 폭발을 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라고 이제 폭발을 하고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예, 너무나 화가 나서 링컨 아들에게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일까 하고 소리를 지르고 미드 장군에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것이 페이지 36페이지에 있는데
읽어보시면 굉장히 온화하게 썼습니다. 그런데 비판하지 않겠다고 하고 온화하게 썼지만 이것이 표현이 절제되어 있지만 비난하지 않겠다는 상태에서 쓴 건데 읽어보시면 엄청난 실망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엄청난 사실 비난이지만 이걸 썼어요. 그래서 리 장군이 리 장군, 그러니까 남부 장군이 우리에게서 벗어났다는 사실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당신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리를 손쉽게 붙잡을 수 있었고 리만 붙잡았다면 전쟁을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절제하면서 리만 붙잡았으면 끝냈을 텐데 당신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이럴 수도 있었는데 굉장히 절제해서 썼죠. 당신은 저로의 길을 놓쳤습니다. 나는 그 일 때문에 말할 수 없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자기 화법으로 쓴 거예요. 당신이 잘못했어 이거보다 나 화법으로 이렇게 써서 절제 썼는데 이렇게 절제 쓴 편지조차도 결국은 미드 장군에게 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링컨이 돌아가실 때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게 인간을 다스렸던 사람으로 평가받는 것 같아요. 저도 성격이 급한 편이라 뭐 이렇게 옳지 않다고 보면 이렇게 바로 얘기하고 하는데 또 이것을 다시 여러분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 링컨 장군이 존경스럽고 또 이 그 데일 카네기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그래서 저도 정말 비난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마음에 꼭 새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결국 보내지 않고 이렇게 완곡하게 쓴 것조차도 보내지 않고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서류 사이에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아마도 편지 쓰고 난 다음에 링컨이 이렇게 생각했겠죠 라고 이 저자가 쓰고 있습니다. 잠깐 너무 성급하게 그려서는 안 돼. 이 조용한 백악관에 앉아서 미드에게 공격 명령을 내리기란 쉽겠지. 하지만 내가 게티스버그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미드처럼 지난주 동안 그렇게 많은 피를 보고 부상당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신음과 울부짖는 소리에 귀가 먹먹했다면 아마도 나도 그렇게 공격하고픈 마음이 안 생겼을지도 몰라. 이렇게 상대방을 이해하고 있었을 거다라고 이제 이 저자가 추측하는 거예요. 여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자가 얘기하죠. 누군가를 훈계하고픈 생각이 들 때마다 5달러 지폐 링컨을 미국의 5달러 지폐에는 링컨 사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링컨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이제 자문하는 게 좋겠다. 루즈벨트 대통령도 이제 뭐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 때 복잡한 문제가 걸리면 항상 5달러짜리 지폐를 보고 또 링컨 초상화 백악관 집무실에 보면 역대 대통령이 있잖아요. 링컨 초상화를 바라보면서 링컨이라면 어땠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역사의 위대한 성인들이 계셨잖아요. 뭐 부처님, 예수님, 공자, 소크라테스 그런 성인들은 어떻게 했을까? 또 뭐 우리 나라를 세우셨던 구조선을 세우셨던 단군 할아버지도 있으시죠? 그러면 홍익인간 정신으로 나라를 세우셨는데 그러한 성인들은 어땠을까? 어떻게 이럴 때 행동할까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집 앞 문이 더러운데 이웃의 지붕에 쌓인 눈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라. 겨 묻은 개가 똥 묻은 개에게 뭐라 한다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그래서 타인에 대한 비난은 큰 의미가 없다. 그리고 이 저자가 사람 자체에 대한 거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사람은 논리적이 아니다. 저도 아주 오랫동안 인간이 논리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논리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간 거예요. 그 이해가 안 가면 나가 괴롭잖아요. 그랬던 많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편견으로 가득 차고 자부심과 허영으로 움직이는 감정적인 동물이다. 우리 모두가 그런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좋은 늑대, 안 좋은 늑대, 나쁜 늑대, 좋은 늑대 다 키우고 있다. 그래서 예전에 인디언 그 속담에 있다고 합니다. 모든 인간은 좋은 늑대, 안 좋은 늑대가 마음속에 있다. 그러면 어떤 늑대가 성장할까? 하고 물었을 때 그 인디안의 할아버지겠죠? 그 현자인 할아버지께서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먹이를 주는 늑대가 성장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을 하는 거죠. 너무 비난할까 말까? 그럼 비난할까는 사실 나쁜 늑대예요. 비난하지 말고 이해해보자. 좋은 늑대죠. 뭘 선택할 건지. 그러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해해보자. 이게 좋은 늑대니까 그걸 선택하는 것이 좋은 늑대에게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선택이 왔을 때 또 좋은 늑대를 선택하고 또 좋은 늑대를 선택하고 계속 먹이를 주면 그게 습관이 돼서 이제 늘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겠죠. 어,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논리적이라고 기대하고 사람들은 편견이 없다고 기대하고 사람들은 감정을 다 통제한다라고 기대하면 실망하겠죠.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 저자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도 저도 받아들인다면 오히려 나에게 집중하겠죠.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상대방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정말 원하는 사람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겠죠. 또 한 번 이야기했습니다. 비판은 위험한 불꽃이 튀게 만들고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면 그것이 사실 옳다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옳다고 해도 그 사람은 눈에 불꽃이 튀는 거예요. 그리고 자부심이라는 화약을 폭발하게 할 수도 있다. 그 레너드 우드라는 네 장군인데요. 이분이 장군인데 영국 장군이겠죠. 그런데 질책을 받았어요. 그래서 프랑스로 출정을 못 가게 되니까 이제 자존심이 너무 상처가 나서 얼마 안 가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아마 이제 화병이겠죠. 그리고 토마스 하디라고 아주 유명한 소설가죠. 이분이 비판을 받고 너무 강력한 비판을 받고 아예 펜을 꺾었다는 얘기는 다시는 소설을 쓰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이 이 유명한 이 소설가를 운명을 바꿔버린 거잖아요. 안 좋게. 네. 그 다음에 시인 토마스 체스턴이라는 사람이 비판을 받고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유명한 연예인이 악플로 또 자살한 경우도 많은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장점, 단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실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악플을 달고 그 악플을 다는 것은 결국 이런 결과를 화약이 폭발한 거잖아요. 할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에 대해서는 제가 진짜 존경하는 인물인데 언제 이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아마 이달러 지폐에 있는 분이죠. 아, 1달러인가? 네. 이분의 스스로도 성공 비결이 이분이 얘기하기에 나는 누구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사람을 좋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것이 엄청 어렵죠. 이것이 정말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누구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사람을 좋게 이야기합니다. 네. 벤자민 프랭클린은
사실 초등학교 2학년 중퇴한 사람이고 그 인생의 목표가 어렸을 때는 아주 눈치도 없고 요령도 없고 이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람들을 잘 사귀고 인간관계를 잘 했는데 이분의 인생의 목표가 완전한 인격자가 되는 거였어요. 그 완전한 인격자가 되기 위해서 12가지 덕목을 갖고 있었죠. 뭐 절제 여러 가지 있어서 그것을 이제 매일 일주일 동안 이번에는 절제 네 다음에 자세하게 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지켜나가면서 본인을 갈고 닦으신 분이에요. 잘 못 지켰으면 뭐 세모 X, 잘 지켰으면 동그라미 이렇게 체크하면서 완전한 인격자가 되고 싶어 했는데 목표가 완전한 인격자니까 뭐 직업은 당연히 외교관 뭐 발명가 뭐 피레침 뭐 이런 거 다 뭐죠? 벤자민 플랭클린이 발명했잖아요. 다초점 안경도 다 과학자, 출판업자, 외교가, 독립운동, 미국 독립운동가 뭐 엄청난 직업을 가졌잖아요. 아주 훌륭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된 것이 네, 그러니까 뭐 보통 우리는 뭐가 될래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고 목표를 말하면 뭐 직업을 얘기하잖아요. 뭐 의사가 될래요, 변호사가 될래요 이렇게 직업을 얘기하지만 직업 자체는 사실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앞에 괄호 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 뭐 돈 많이 버는 의사 행복한 의사 이렇게 앞에 괄호의 의미가 30년 후에는 똑같은 의사라도 다르게 바뀝니다. 근데 이분은 완전한 인격자가 되고 싶었으니까 그걸 하다 보니까 모든 직업이 여러 가지 직업이 따라온 거예요. 굉장히 삶의 모형이 되는 사람이고 그런데 대인관계도 이렇게 잘해서 그런데 대인관계를 그렇게 잘하고 성공했는데 그 모토입니다. 누구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좋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씀이었습니다. 행동이었고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보도 비판하고 비난하고 불평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바보들은 비판하고 비난하고 불평한다. 거꾸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다 바보다. 이렇게 지금 데일 카네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품이 훌륭하고 자제력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한다. 그러니까 이해받고 용서받았을 때 감동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바뀌죠. 그런데 내가 잘못했더라도 단순하게 비난받고 비판받으면 정당화 사실 이유가 있어서 뭐 화가 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강도도 사실은 어떤 사람의 강도가 되냐면 사형 집행가 중에 네 아무튼 이건 어려운 얘기라서 강도도 아무튼 어려서 한 번도 사랑받지 못하고 한 번도 충족받지 못하고 칼을 밀지 않으면 무력을 하지 않으면 어떤 사랑도 어떤 먹을 것도 어떤 원하는 것도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너는 죽을 사람이야 라고 강도야 이렇게 비판으로는 바뀔 수도 없고 이 사람은 정당화하는 거죠. 나도 따뜻한 심장이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나도 왜 내가 자유롭게 애인이랑 좋은 시간을 보내는데 네가 뭔데 방해를 해. 네가 방해해서 나는 정당 방해했을 뿐이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해받았다면 이 사람도 바뀔 수가 있겠죠. 자, 그러한 아주 어렵고 깊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을 비난하는 대신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자. 왜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했는지 이해하려고 애써봅시다. 비판보다는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재밌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비판하면 내가 막 화나잖아요. 화나면 이제 또 아드레날린 뭐 안 좋은 호르몬이 나와서 더 불행해지고 막 장기도 안 좋아집니다.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오히려 도움이 되고 재미있는 일이 더 생긴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공감도 할 수 있고 관용하고 친절도 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하려고 막 알고자 하다 보면 모든 걸 갑자기 알게 되면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된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대문호 세무얼 존스는 하느님도 여기 하느님이라고 하셨네요. 네, 음, 하느 하느님도 하느님 우리말에 이제 예전에 아레아해서 한님 있잖아. 한님, 하느님, 하늘님, 하느님 이렇게 되는데 한님은 그러니까 뭔가를 하신 분이지. 하느님은 지금 하느님이고 하늘님은 앞으로 할 님인데 이게 하느님인데 제가 이제 이거는 프린팅을 잘못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말이 생각났어요. 아무튼 하느님도 심판의 날이 오기 전까지는 인간을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감히 당신과 내가 타인을 심판해야 되겠는가 이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난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 이것이 데일 카네기의 1장, 일부의 1장의 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다루는 기본 방법 1. 첫 번째,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불평하지 마라.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불평하지 마라. 영어로 don't criticize, don't condemn, and don't complain. criticize가 비판하고 condemn은 비난하고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이네요. complain은 불평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지 마라. 어떻게? never, ever. 지금 이후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강하게 느끼지만 여러분은 20살에 이것을 만나고 배우게 되었으니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은 얼마나 복받은 걸까요? 저는 여러분이 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꿀을 얻으려면 벌통을 걷어차지 마라. 이 말이 직접적으로 하나도 나오지 않았지만 메시지인 거예요. 달콤한 꿀, 인간관계를 얻으려면 그 벌이 옆에 쏘이고 윙윙거리고 시끄럽고 뭐 하는 것도 다 참아야 되는 거죠. 벌통을 걷어차지 마라. 예, don't criticize, don't condemn, and don't complain. 여러분도 저도 함께 마음에 새기고 노력해 봅시다. 여러분 사랑합니다.